이 그림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의 그림일까요? 와이드큐브 작가 리뷰 조선천재 시리즈 첫 번째 화가 바로 김홍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 김홍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당시 기인들의 소문을 묶어 만든 조일용의 호산회사에 의하면 김홍도는 풍채가 아름답고 마음씀이가 크고 넓어서 작은 일에 구속됨이 없으니 신성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김이 아주 잘생겼다는 말이지요. 또 김홍도의 스승 강세왕은 단원기에서 그의 그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니 먹고 잘 시간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아주 잘 팔렸다는 얘기죠. 조선을 넘어 지금까지 천재라고 불리고 있는 김홍도, 우리가 아는 사실, 모르는 사실 빠르게 짚고 넘어갑시다. 생애, 대인관계, 업적, 과업, 우리의 평가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하고자 유튜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1745년 안산에서 태어나 원래 집안은 양반인 것 같은데 김홍도는 중인으로 기록되어 있음. 7세 때부터 표왕 강세왕의 제자가 됨. 미성년의 나이로 도와서 입성. 왕 어진 화사로 정조의 어진을 그림. 조선 22대 왕 정조의 총애를 받는 화가. 신선도의 대가, 한수화의 대가, 풍속화의 대가, 불화의 대가, 국가 기록화의 총감독, 행동감 넘치는 그림, 잘 그린 화가, 실력파 화가.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도의 이야기입니다. 김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조선입니다. 위에는 중국입니다. 명에서 청으로 바뀌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양과 활발한 교류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청은 하대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변발로 머리 이상하게 깎은 오랑캐 정도였습니다. 아래로는 일본입니다. 계속해오던 전란을 끝내고 에도막부 시대를 열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한 일본입니다. 하지만 조선이 당장 보기에는 에도막부의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근과 폭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원숭이들의 섬이었습니다. 조선 상황 살펴봅시다. 상평이라는 명목으로 건전한 정치 문화가 발달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은 각자의 예법과 각자의 규칙에 의거하여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김홍도가 살고 있던 조선은 희망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청에서 넘어온 실학이 꽃피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의 실학은 단순히 청나라의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보증학이 아닌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학문이었습니다. 김홍도가 살던 시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뜨거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김홍도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정조가 김홍도를 일본에 보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조 재임 당시 일본은 폭동과 기근에 조선 통신사를 활용한 공식적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보기에는 일본 내부의 상황과 일본의 군사적인 환경들을 다시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서 김홍도를 일본으로 잠입시켜 군사적 지도 및 일본 내부를 염탐해 올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갑자기 등장했다 사라진 일본의 천재화가 샤라쿠가 김홍도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정리하면 우리는 김홍도를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잘 그리는 화가, 생동감 넘치는 화가, 이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김홍도 말고는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죠. 궁정 화가가 김홍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서 김홍도가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선 외부 상황 어땠습니까? 발전 중이었죠. 조선 내부 상황 어땠습니까? 희망찬 개판이었죠. 정조가 왕되니까 왕대접 해줬나요? 왕침소에 자객이 온 정도면 말 다 했죠. 김홍도는 어땠나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화가이고 학식도 부족하지 않은데 양반 아니니까 대접 못 받았죠. 두 사람 짜증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김홍도가 느꼈을 바꿔야 할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 중국 그림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문화. 두 번째, 규칙에 얽매여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인화. 세 번째,
현실 자체를 무시하는 양반 중심의 시각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차분하고 감동적인 어조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의 시대는 정조의 개혁 정신이 불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정조와 계속 대면했던 김홍도, 정조가 보기에는 김홍도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도화서 화원이 아닌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홍도가 생존했던 시기 조선의 그림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화, 국가 기록화, 문인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 생활상을 기록하고 묘사하는 김홍도의 정신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당대 종이가 귀해 천하다고 생각되는 양반 이하의 사람들을 그리는 것이 필요치 않던 시대, 그는 그동안 세상에 존재하나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는 그의 시대의 시각적 인식 체계를 뒤흔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에는 수많은 법칙과 규칙이 있어 왔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그려라, 구도는 이렇게 그려라, 이런저런 규칙을 통해 그림을 품평하는 기준도 있었으니 그런 시대적 기준을 탈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홍도는 그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이 존재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허례허식에 갇혀있던 조선의 미적 사고방식을 깨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던 조선의 내부적 상황에서 정조와 함께 르네상스를 꿈꾸던 그는 조선의 사람들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또 하나의 눈이었습니다. 진짜 정리를 하자면 김홍도는 잘 그려서 천재가 된 게 아니라 온갖 규범을 초월해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용감한 예술적 인식이 그를 아직도 천재라고 불리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와이드큐브는 여러분들이 더욱 즐겁게 미술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